모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새로운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대주주가 어떤 역할, 이 세 개만 잘 보시면 됩니다. 사업의 성격하고 세 가지만 잘 이해하시면 되니까. 근데 우리 교재 말이 조금 어려워요.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보시면은 개념에서 맨 첫 번째 보시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에 기반한 자금 조달 방식. 그 말은 물적 담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젝트 자체가 담보입니다. 첫 번째 의미가. 첫 번째에서 나올 수 있으면은 물적 담보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틀린 말. 물적 담보가 없다. 첫 번째 지문이 그렇게 바꿉니다. 두 번째, 해당 프로젝트에 창출되는 현금 수입과 해당 프로젝트 자산에서 한정됨으로써 사업주에 대한 상환 청구 행사가 제한되는 자금 조달 방식. 다시 말해 비소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 사업을 잘 못하더 망하더라도 은행은 모기업한테 가서 돈 갚으세요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얘기. 원칙이. 그래서 소구 방식이 아니라 비소구 방식. 그런데 좀 더 멀리 가면 현실은 완벽한 100% 비소구는 없습니다. 대부분 제한적 소구를 쓰는 것이 거의 보편적. 그래서 제한적 소구란 말, 요게 나온다는 얘기는 그죠? 모기업도 투자자가 됩니다, 안 됩니다? 될 수 있다. 요렇게 말을 만들자면은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릴 사이즈를 좀 엮어보면 대충 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시험에 나올 수가 이해만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따른 사업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하고 프로젝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사업주의 프로젝트를 분리함으로써, 그러니까 분리한다는 얘기는 요 두 개가 항상 연결되는 것가 쪼개져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기업 너는 나가세요. 그래서 두 가지가 법적 독립이 있고 회계적 독립이 있다는 말 뜻, 말의 의미가. 그래서 법적 독립은 은행 입장에서 안전장치, 회계적 독립은 모기업 입장에서 안전장치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부의금융은 모기업의 장점이지 대출자, 대주단의 장점이다 그러면 틀렸다는 얘기. 이해하시는 거죠? 모기업은 책임 안 진다. 그러니까 부예금이란 말은 한자가 장부부자 바깥에 자, 장부 밖에 있는 돈. 분명히 돈이 들어오게 들어왔는데 자기 장부에 기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갚을 의무가 없는 돈. 맞죠? 더 속되게 말하면 은행은 왜 돈 됐습니까? 먹을 거 있으니까. 너무 속되지만은. 맞죠?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한 건 맞잖아요. 자, 그런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로젝트에서의 원리금 상환도 해당 프로젝트에 발생하는 현금에 의존한 금융방식이다. 2번, 3번 똑같은 얘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 됐는데 이 사업에 돈을 댔을 겁니다. 어디서 찾는다? 요 사업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 가져간다. 그럼 모기업한테 돈 갚으세요. 얘기 못한다는 얘기. 말뜻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사업주는 법적으로 독립된 프로젝트가 발생하는 미련금 흐름을 상환제로 하고 삼고 사업주는 제한된 상환 책임만 부담한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제한된 상환 책임이란 말은 모기업도 투자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뜻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책임이 없는데 너도 좀 투자 좀 할래? 해가지고 은행이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모기업이 10% 투자를 했었다 가져가자고요. 그럼 그 범주 내에서 망하면은 그 모기업 책임진다 안 진다? 지을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말이 원칙은 비소가 맞는데 그죠? 현실적으로는 완벽한 비속어는 없다는 얘기. 제한적 속어를 많이 쓴다는 그런 말. 그 말을 이해해놓고 읽어보면 사실 별거 아닌데 처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뭔 소린지. 그죠? 읽어보셔도 조금 이해가 좀 어려울게요. 왜? 이런 걸 또 우리가 해보신 경험이 없으시죠? 해본 경험이 있으면 금방 알 건데 혹시 몇 조 빌려서 사업해보시면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니까. 그래서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래서 기본구조 한번 봐볼까요? 기본구조는 개발업자가 자본금을 출자해서 별도의 사업 시행회사를 설립하고 그 별도의 사업 시행회사가 새로운 프로젝트 회사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지분투자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특징 볼까요? 첫 번째, 우리 시험에서 이제 뭐가 많이 나올까요? 첫 번째는 사업의 종류를 좀 이해합시다. 규모가 큰 사업,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들어간 사업, 그 다음에 원금 회수가 좀 짧을까요? 길까요? 굉장히 긴 사업 같은 거. 그러니까 민자 고속도로 이쪽 이런 케이스. 다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통행료 받아가지고 언제 1조 빼낼까요? 좀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하잖아요. 요 사업은 좀 기간이 짧습니다. 금액도 작소. 요 놈에 비하자면은 그래도 여기는 몇백억 들어가지만은 요거에 비하자면 조금 더 작은 사업 맞잖아요. 그 다음에 규모도 작고 여기는 한시적으로 왔어요. 근데 여기는 한시적이 아니라 좀 오래가는 기본이 어쩌니까 몇십 년 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얘기. 그래서 첫 번째는 사업의 구조가 대형 국책 사업이 많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비용 회수 기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사회 간접자본이라든가 또는 대형 어떤 개발 사업이라든가
산림청에서 보르네오섬 일부를 임차해가지고 거기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나무 이제 키워가지고 잘라서 팔고 이렇게 하는 그 30년 동안 빌린다 그렇게 말하대요. 그러면 그 보르네오섬에서는 온도가 높으니까 기온이 높으니까 나무가 잘 자랄 거 아닙니까? 심어가지고 나무 이제 키워가지고 잘라서 팔 거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상당히 오래 걸릴 거니까 그런 사업들. 독도 앞바다에 자원 개발합니다.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당당 멀었으니까. 그래서 사업의 성격을 먼저 이해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특징. 우리 시험 주로 특징이 나올 거니까. 첫 번째는 물적 담보 제공하지 않는다. 근데 흔히 시험에서는 물적 담보를 요구한다. 그러면 틀렸다는 얘기. 물적 담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담보 자체가 뭐다? 프로젝트 자체가 담보다. 그 사업성을 보고. 그러니까 옆 동네 부잣집에서 가난한 집하고 사돈을 왜 맺었겠습니까? 그 사돈의 인격을 보고 아니죠. 그 아들이 어쩝니까? 조금 괜찮으니까 만들려고 그 사업이잖아요. 두 번째, 독립된 프로젝트가 설립된다. 그래서 반드시 어쩝니까? 요 녀석을 반드시 다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어디서 말합니까? 여기서 보다 돈도 요리 가고 일도 여기서 하고 전부 다 어디에서? 자회사에서 한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요 자회사하고 모기업 서로 계정이 합치면 될까 안 될까? 그럼 은행 입장에서 돈 가져가기 어려우니까 딱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온 것을 못 넘어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금 관리도 대주자에서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독립된 프로젝트를 설립하고 세 번째,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이제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원칙은 비소구가 맞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완벽한 비소구가 좀 드물다. 대부분 어떻게 한다? 제한적 소구 방식을 쓴다. 그 말을 풀면은 모기업도 스폰서 기업도 투자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부예금융. 거기 보세요. 한자가 장부부자, 바깥에 자 부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장부 밖에 있다는 얘기는 분명한 사실은 자회사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모기업의 대차 대접상 계정에 부채 계정에 기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은 안 갚아도 된다. 눈먼 돈. 그렇기 때문에 PF 사업이 활성화되면 모기업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 아니란 얘기. 말 되죠? 그러니까 모기업의 재정 상태에 전혀 관계없죠. 모기업은 부도 일부직전이라도 요 사업성만 있으면 얼마 돈을 끌어올 수가 있는 사업. 맞죠? 그러니까 이 사업성만 좋다면은.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가난집하고 사돈 맺은 이유가 가난집 재산 보고 한 게 아니라 뭐 보고? 그 사이 보고. 그죠? 좀 대성 싶으니까. 그렇게요. 그 다음에 대주단을 구성해서 당사자가 위험을 배분한다. 그러면 대주단 구성은 여기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혼자 하면 독박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개가 컨소시엄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 투자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는 오픈된 게 많겠죠.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 주식을 사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일반한테 공개를 해야 될까? 공개 안 해야 될까?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좀 말 어렵게 하면 이 사업은 자금에 이 사업은 정보의 비공개성이 있을까 없을까?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쪽은 어쩌겠습니까? 이때 전문가가 요 사업에 대한 사람한테 시시콜콜 말을 안 해요. 그때 자금이 어떻습니까? 어떤 정보의 비공개성이 노출되기 쉽겠죠. 이 사람들은 요 사업 잘 모른다니까. 이 사업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 믿고 했어. 네가 잘하니까 나를 너를 믿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 사업이 언제 돈 나오고 시시콜콜 몰라도 좋아. 대신에 전문가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망하면 어쩌니까 나는 너 믿고 했다니까. 이 사업 모른다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책임 다 져야 되니까. 그래서 무한 책임만 나올 수가 있죠. 소구 방식. 말 되죠? 대신에 잘 되면 너한테 인센티브 얼마 줄게. 그렇게 하는 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 원장 해가지고 그 기수가 내가 잘 되면은 보너스 몇 프로 줄게 아니면 그 전체 이윤에 얼마를 줄게 그렇게 계약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에스크로 계정, 그러니까 별도 계정. 그러니까 거기 맨 밑에 에스크로 계정은 별도의 계정. 그러니까 모기업 계정과 합치면 어쩌니까 돈이 합쳐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저도 그런 경우 있지만은 보통 모임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모임을 가지고 있으면 총무가 돈 관리 하잖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씩 내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그래서 한 10명이 모아가지고 1년 하면은 그죠? 한 1200만 원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게 몇 년 지나면 좀 단위가 높아지죠. 근데 그 돈을 총무가 지 통장에다 넣어놓고 관리하면 잘 되죠? 그 얘기. 쉽게 표현하자면은 그러니까 총무가 어쩝니까? 그 회 통장을 만들어야지 자기 통장 회비를 전부 다 모았습니다. 그럼 돈이 좀 모이면 궁하면 쓰기 쉽지 않아? 그럼 나중에 어쩌니까 썩은 로 납부하면서 너 알아서 먹고 떨어져 그런 경우 종종 있으니까. 그래서 별도의 계정을 만든다는 얘기. 그래야 자금 관리가 쉽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들 어쩌니까 이쪽으로 섞이면 안 되니까. 그래야지 이 사람도 오로지 어쩌니까 여기서 나온 돈 가지고 자기가 들어간 돈을 찾아오는 상환 재원이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계정을 합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
조금 원리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거 사실 내용은 어렵지만 말은 별거 아니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특징은 문제를 정말 자주 냅니다. 그래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장점, 장단점.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 보시면은 비소구이기 때문에 그죠, 금융기관에 전가시킨다.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1번은 PF 사업을 할 때에 모기업의 재정이 가중된다. 재정 부담이 커진다. 그러면 틀렸겠죠. 1번 말 뜻이.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부예금 형태로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조달할 자금이 자신의 대사업에 기록이 안 됩니다. 따라서 대출한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안 미치겠죠. 만약에 모기업의 재정에 포함된다면 대출을 많이 받았으니 그 다음에 여신한도가 제한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기업의 재정에 금융상 대응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칩니다. 그 뜻입니다. 장점은요. 그런데 단점은 이제 또 금융가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일반 기업금보다 좀 높은 수준, 금리가 고금리, 고리, 그죠? 왜 이렇게 고위험이고 고금리겠습니까? 그만큼 아무것도 없잖아요. 장래성만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클까요, 작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쩌니까 금리가 비쌀 수밖에 없죠. 또 금액도 어쩌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수신하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금융 자체가 좀 틀려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 프로젝트 파이낸싱하고 일반 기업의 비교가 표가 그래서 나온 거죠, 지금요. 말뜻이.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요, 단점은요, 금리가 높습니다. 또 첫 번째 높은 금리면 그 다음에는 이해 당사 의견이 대립돼서 사업 지연 우려. 무슨 말일까요? 여기 안쪽에 있는 사람은 이 사업을 정확히 잘했기 때문에 서로 어쩌니까 돈 가지고 싸움을 할까 안 할까요? 네가 잘난 내가 잘났네 하자 말자.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죠. 오히려 여기 정보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결정을 할 때 좀 시간이 지지부진하고 시간 외비용 필요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신속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 그게 두 번째 말뜻.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해 당사 조정이 필요할 수가 있죠. 서로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서로 좀 지가 장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서는 제일로 장이 되는 것은 돈 제일 출자 많은 사람이 장이 되겠지만 서로 가운데서 어쩌니까 알력 다툼 있을까 없을까요? 네 돈 나 냈으니 내 것도 권리 찾고. 그래서 그런 단점,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아무튼 이게 금융을 전체를 이제 통틀어서 말씀드리자면 맨 처음에는 금융총론에서는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한 문제가 첫 번째는 DTB하고 LTV하고 DTI 두 개 가지고 대출 가능 총액,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나오든지 아니면은 금융의 종류에서 직접금융, 간접금융, 지분 하나 정도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분금융, 부채금융. 그 세 개를 묶어가지고 하나 아니면 두 개 나올 겁니다. 근데 단일화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LTV하고 DTI를 해서 섞어가지고 대출은 총액이 얼마냐, 추가적 대출이 얼마냐, 이게 가장 첫 번째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접 간접하고 지분과 부채는 지문사에 들어가기가 쉬울 겁니다.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한 문제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저당 상환, 저당에서 한 문제. 아까 저당은 우리 맨 처음에서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그래서 고정금리에서는 인플레 위험이 어쩌고저쩌고. 두 번째는 조기 상환 잘 이해하시는 문제. 그 둘 중에 하나. 그 다음 변동금리에서 아까 목적이 있었죠. 구성이 있었죠. 주기 있었죠. 그 다음 두 개 비교하는 문제. 그거 묶어서 한 문제니까. 그래서 아무튼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에서 한 문제가 나오기 쉽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고정금리 안에 들어가면은 원금균등, 원리금등 체증식. 그거를 말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원금균등 같으면 오해분이 예를 들어서 원리금이 얼마냐. 원리금균등 같으면 맨 첫 번째 원금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돈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아마 계속해서 두 문제를 봅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동화재도 MBS 할까요? 그래서 유동화재 전제 조건이 아까 신뢰성이 맞아야 된다. 두 번째는 수익률이 맞아야 된다. 그 말 이해하는 문제.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MBB하고 MPTS, MPTB, CMO 종류 세 가지 정확히 이해하시는 거. 그거 두 개 묶어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자금 조달은 그죠. 저 두 가지하고 하나 더 곁들여자면 이제 리치까지. 세 개를 곁들여서 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작년도에 리치법에서 개정된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나와도 할 말 없겠지만 요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오른쪽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왼쪽은 간단히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7편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7편에서는 한 가지 말로 끝낼게요. 여기 보시면은 맨 먼저 490페이지 거기 6편 개발관리론. 여기는 문제가 보통 3문제, 많으면 4문제까지 나옵니다. 개발관리론은 아마 금융론보다 투자론보다는 조금 더 쉽습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거의 개발관리론에서는 개발이란 말이 무엇이냐. 근데 맨 먼저 부동산 이용이란 말 나왔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이용이란 말은 유용성을 높이는 것. 근데 거기서도 중요한 말은 유용성을 높이려면 뭔가 근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용에서는 딱 세 가지 있는데 맨 첫 번째는 체유효 사용. 요걸 먼저 합시다. 그러니까 이용에서 문제가 잘 나오면 한 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인데 체유효 사용이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집약 한계, 조방 한계, 그 구별한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프롤 현상. 요 세 개만 이해하시면 돼요. 딱 골자가. 근데 그 중에서도 집약한 조방이 제일 많이 나올 거고, 먼저 체유효상이라는 말 첫 번째. 체유효상이라는 말은 거기 의미가 정상적 객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의 합리적 합법적 최고 최선의 이용을 체유효라고 합니다. 그 의의가. 읽어볼까요? 밑에 보시면은 체유효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서 양식과 통상의 사용을 가진 사람에 의한 합리적 합법적 최고 최선의 이용, 이거를 체유효상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풀어보자면 맨 첫 번째 체유효상이라는 말은 객관적이고 정상적 의용. 자, 의미가 맨 처음에 객관적이고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통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사거리 한복판에 예를 들어서 여쪽에 땅 한 평이 지금 1억씩 합니다. 한 평이 1억인데 자, 예를 들어서 200평이 땅이 있습니다. 자, 200억짜리 땅에다가 1층 짓고 라면집 하면 잘 되겠죠. 자, 무슨 말 이해하셨는가요? 또는 이번에는 여기가 시골에가 있습니다. 시골에 농사짓는 농업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1000평짜리 땅인데 여기다가 호텔을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것도 무궁화 6개짜리 특급 호텔 지었습니다. 잘 지어진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상, 객관적인 양식과 통상의 능력, 정상 사고방식.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체유효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맨 앞쪽에 객관적이고 볼까요?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사용을 가진 사람, 거기까지가 일반 보통 사람이라는 보편적 이용이지 전문가의 베스트 이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편적 이용, 평균적 이용이요. 그래서 보편적 사용이요. 또는 아니면 평균적 사용, 또는 아니면 중도적 사용.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해보시면은 체유효상이 되려면 주변에 표준적 이용이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요? 일단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표준적 사용을 중도적 사용이다, 주된 용도자, 보편적 용도, 이렇게. 기억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지역의 농업적이란 말은 어쩝니까? 농업용 쓰는 것이 보편적 주된 용도 아니요? 얘가 말해 주거적이 맞잖아요. 주거용으로 쓰는 게 보편적 아닐까요? 얘가 상업적이면 상업용으로 쓰는 게 보편적 아닐까요?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농사지는 지역에 여기다가 호텔을 멋있게 지으면 보편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체유효상의 의미란 것은 그야말로 투자 전문가, 경제 전문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보통 사람들, 거기에 객관적이고 정상적 사고관을 가진 사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정상적인 사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럴 것 같다, 나도 그럴 것 같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뛰어난 어쩌니까 전문가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첫 번째는 보편적 사용, 중도적 사용, 평균적 사용, 주된 용도란 뜻입니다. 이 말 이해하셨어요? 그게 바로 객관적이고 정상적 사고관을 가진 사람. 맞죠? 200억짜리 땅 위에다가 1층 짓고 라면 장사하면 객관적인 사람 맞죠?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맞잖아요. 여기다 어쩌니까 땅값만 200억인데 그거 1층 짓어서 라면집에 가서 언제 이자 빼낼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 라면 장사 잘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뜻이 체유효라고 해서 가장 잘 쓰면 그 말이 아니란 얘기. 체유효상이란 말은 보편적 사용에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평가가 하면 체유효상은 평균적 이용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수 있는, 물론 반드시 실천은 아니지만 먼저 근거 두고 표준적 사용에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니까 이제. 그죠? 그래서 보편적입니다. 중도적, 평균적 이런 말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근거. 이유는요. 그럼 왜 땅은 체유효상이 됩니까? 부족하니까. 부정성. 땅이 계속 많으면 어쩝니까? 만약 계속해서 만들 수가 있으면 부정성이고 여러 번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체유효상이 안 나오잖아요. 부족하니까. 우리가 시간을 왜 아껴 써야 되죠? 인생은 정해졌으니까. 맞잖아요. 돈을 왜 아껴 써야 됩니까? 적으니까. 왼수에 많이 갖다 주면 그런 일 없지. 적게 갖다 주니까. 땅이 적으니까 만들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부정성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유라면 가장 유효하게 쓰는 거니까 방법이 한 가지, 두 가지 이상. 두 가지 이상.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성과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체유효상에는 근거가 나오는 건 맞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셨다면 그러면
부정성이 아니고 정성이고 용도가 획일적이면 안 되지 않냐 그런 말뜻. 그래서 최유산은 어디에만 된다? 부동산에만 돼요. 동산은 최유산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거 최유산 의미 없습니다. 계속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오로지 부동산에만 됩니다. 부동산도 땅이 먼저일까요? 건물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토지, 건물보다는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말뜻이 연결하자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제 기준이 또 있겠죠. 그래서 기준은 종류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법적 측면. 법률적 측면에 맞아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술적 측면. 여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적 측면. 이 세 가지에서 전부 다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법률적 측면에서는 합법성, 합리성. 일단 법에 맞아 적법이라 했죠. 첫 번째 그래서 합법성. 그 다음 두 번째는 합리성. 물론 이때 합리성을 많이 경제적 측면으로 하자면 돈 많이 벌자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법의 삼성이라는 말은 법의 태도를 최대한 잘 이용하는 것. 그래서 만일에 지난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지역에 용적률이 500%까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용적률이 500%인데 100%만 쓰면 불법이죠. 불법은 아니죠. 잘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함적 점수가 몇 점? 60점. 그잖아요. 60점 넘어가면 낭비. 그죠? 요 두 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 실제로 어쩌니까 물리적 타당성이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성. 건물을 지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겠습니까? 수익성까지.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동시에 할 때 뭐라 합니까? 최고 최선이라 말하는데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최선. 그래서 법률적 측면, 기술적 측면까지는 최선의 요인이란 말 써요. 최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을 때 비로소 뭐라고 합니까? 최고란 말 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문제는 딱 한마디입니다. 여기 최선과 최고로 바꾸면 안 됩니다. 이것만 주의합시다. 그러니까 법률적, 기술적은 최선은 되지만은 최고는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한자로 쓰면 이거는 분명히 먼저 선자가 아닌데도 우리는 이걸 뭘로 보자? 먼저 선자로 보자고요. 먼저 선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그 다음에 기술적은 필요 조건이고 1차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돈까지 왔을 때 비로소 최고가 돼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면은 최선은 되지만은 최고는 안 될 수 있죠. 근데 말을 바꿔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을 때는 최선은 되지만은, 그죠? 최고는 되지만은 최선은 안 된다.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 이 말 이해하셨어요? 이게 안 된다면은 시험 보실 때 최선을 다하시죠. 근데 점수는 최고는 안 나올 수도 있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최고가 나오려면 당연히 최선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 대표팀 얘기를 했었죠. 세계대회 나가서 1등을 하고 금메달 땄습니다. 최선하고 당연히 최고 성적 나온 거죠. 최선은 다했지만 언제든 금메달은 아니잖아요. 그죠? 최선은 다하더라도 1등은 못 날 수도 있으니까. 요거 두 개 바꾸면 되고 요것만 주의합시다. 흔히 여기를 최고로 쓰고 여기를 최선 이렇게 씁니다. 표현도 좀 최고 최선 써져 있으니까. 우리 교도 보시면은 최선 최고가 아니라 뭐 나왔습니까? 최고 최선 나왔죠. 최고가 먼저처럼 보이니까 이거 주의하시자고요.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최우상에서 근거는 세 가지가 동시에 있는데 법률적, 기술적은 1차 조건이고 필요 조건입니다. 최선입니다. 기술적, 그 다음 경제적 갔었을 때 비로소 그죠? 2차 조건이고 충분 조건, 최고가 됩니다. 그래서 지문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을 때는 최선은 될 수가 있지만은 최고는 안 될 수 있죠. 근데 그 말을 바꿔서 경제적 수익성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최고는 되지만 최선은 안 됩니다. 그러면 틀렸다는 얘기. 이해하시는 거죠? 그거 바꾸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는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합리적 용, 그 다음에 합법적, 물리적, 그 다음에 최대수의 가능. 그러니까 합리적, 합법적까지가 법률적 측면이고, 그 다음에 물리적 채택 가능성이 기술적 측면이고, 그 다음에 거기 수익까지 가면은 주로 경제적 측면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 뒤에 집약도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집약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뒤에 7편 다 끝냅니다. 그럼 다음 주 오실 때는 7편 끝까지 읽어오시는 게 맞겠죠? 이제는 정말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아니, 걔는 별로 어려운 과목 아니라니까 대신 좀 읽어보시자고요. 아니, 어렵다는 얘기는 대충 읽어서 그래. 그러니까 쪼개서 읽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될 거니까. 약속 지키실 거죠? 아직 안 끝나서 약속 지킬 거죠? 예. 그 다음에 오후에 하는 것은 3시부터 할게요. 이게 왜 바꿨냐면은 지난번에 할 때는 40문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2시간 동안 풀려고 하니까 너무 제가 바빠.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뒤에가 빠져가니까. 그래서 앞쪽 하나씩 끊어가면서 35문제 이렇게 할 거니까 문제 다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오후에는 그렇게 하시자고. 3시부터 시작을 할게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